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제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학습 내용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 대해서 살펴볼지 같이 보실까요? 네,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의 법만 좀 추려내긴 했지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어르신들과 관련된 법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법들은요. 깊숙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에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는 이젠 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고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1991년에 만들어지고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에 만들어집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다들 들어보셨죠? 2007년에 만들어지고요. 치매관리법이 2011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부터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초연금이 2007년에 만들어져서 다시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싹 바뀌는 그런 어떤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된 8가지의 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보호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이라는 일제시대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선구호령에는 목적이 명시되지 않고 바로 피구호자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등 말 그대로 당군에 해당하는, 일본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징집해 가려고 당근을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법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던 조선 구호령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는 그러한 법이 될 것이고, 해방 이후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 9월 7일이 어떤 날이죠? 사회복지의 날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이 바로 이 국기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시행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목적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활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촉구하고 있고, 워크페어,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동일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기법이 1999년 9월 7일 만들어졌다가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5년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2014년에 제정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999년 9월 7일을 만들 때는 뭐예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던,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를 결정을 했는데,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이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고, 기준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 이러한 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도를 비교해 볼까요? 조선 구령 1944년에 만들어졌고 생활보호법 언제였어요? 1961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기법은 언제?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시행됐다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구령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조선 구령이 13세에서 65세 이상, 그러니까 13세 이하의 아이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실시됐다. 당근의 의미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생활보호법도 마찬가지 18세 미만 18세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에서 65세 이상 이상의 대상자를 상대로 시혜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기법은 어때요? 권리예요, 권리.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그 특징이 뭐냐면 연령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생활보호법은 소득과 재산을 살펴봤는데 국기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만 봅니다. 그럼 재산을 안 보느냐?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이 재산까지도 소득으로 바꾼 다음에 소득 인정액 통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더 알고 싶으면 제 복지인 연구소 채널에 국기법을 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치시면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은 맞춤형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5년부터 국기법이 뭐예요? 통합적인 제도에서 춤령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맞춤형 제도로 바뀔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바뀌는 거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알 것 같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여기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뭐가 폐지가 됐냐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서 조만간 그러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을 먼저 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어떠한 법을 찾아보면 되느냐, 사회복지사업법을 찾아보면 된다라는 것,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회 전문성이 아니라 뭐에? 사회복지 그 상황의 전문성이에요. 사회복지 사회 어떤 사람의 전문성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상황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사회복지 사업법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사회복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사업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제2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2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아동복지 노인복지법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서, 그래서 아자차카 타파 하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건어더러 머버서 이렇게 해서 어저처커 터퍼 허까지 가요. 그래서 총 28개인데 28개의 맨 마지막 28번째는 기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7개. 그래서 복지 27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더불어 들어가 있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바뀌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최근에 그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은 안 돼요. 이게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인은 말 그대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정 후견 그리고 성년 후견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앞에 피라는 단어가 붙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한정 후견인 아니면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뭐가 될 수 없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집행 유예가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도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마약이나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가 해당된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 근데 그게 맞냐? 아니에요. 왜? 여기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만 의사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정신질환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도 이 안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만들어지고 같은 해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해서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나 또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노인복지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령 인구의 증가와 가족 내 노인의 지위 하락, 가족의 부양 의식의 변화 등이 어떤 노인의 이후의 부양 문제라든지 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야기될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고 예견하고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을 이 법들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법이 엄청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시면 노인복지법 한번 읽어보는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노인복지법을 클릭하시고 다운받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실태조사가 있고요. 노인의 날이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을 노인의 날이라고 지정하고 있죠. 노인복지 상담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 전용 주거 시설에 대한 설명도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도요, 노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이 노인복지법에 얘기가 되어 있고, 노인 재활요양 사업도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당연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면 반드시 노인복지법을 다운받아서 가볍게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1991년에 만들어져서 92년부터 시행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시 약간 밑으로 내려와 보면 1991년에 만들어질 때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이름이 바뀐 거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2009년에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이 법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고령이지만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느냐? 배경을 보면 고령자에 대한 취업 차별과 취업 부진이 원인이었고 더불어서 산업 인력의 부족 현상 등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업 인력이 부족하면서 더불어서 고령자는 또 취업에 대한 차별과 취업 부진, 그래서 이 고령자의 인력을 이 산업 인력의 부족 현상에 어떤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의 내용들을 보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의 내용이 제4조의 4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도 여기에 되어 있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도 제12조부터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19조부터는 정년 연장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요, 교수님들이 정년법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정년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교수님들이 가끔 정년법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하면 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얘기하는 19조의 여기에 내용을 그냥 법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19조에 있는 정년 또는 정년의 연장,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 하나의 조항을 마치 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 의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입니다. 2005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뀐 것이 1996년을 전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005년에는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기 시작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법은 목적을 볼까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하나의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일한 원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다르잖아요. 이것으로 만들어내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는 같지만 저출산의 원인과 고령사회의 원인, 이것을 야기하는 원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그래도 현장의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보고 있고
제 링크 어디에서 링크 들어오냐 이렇게 보면요. 대학에서 많이 링크가 들어와요. 링크 목록에 잡힐 정도면 그 대학에서 적어도 많이 다수가 접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학기 때도 상당히 다수의 학교에서 그 링크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도 저는 뭐 제주도의 뭐 시간 강사 정도니까 저의 영향력은 작겠지만 아마 이 강의를 보는 구독자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은 좀 쪼개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법도 봐요. 법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많지 않은 데서 딱 이분화되어 있어요. 7조부터는 저출산 대책이 있고 11조부터는 고령사회 정책이 있어요. 많지도 않은 법 안에 이렇게 딱 법이 이분화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어떤 유형이거든요. 두 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마치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법에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아닌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도 제주도에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서 관련 내용들을 나름 전달을 했죠. 저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떤 토론을 맡았을 때 상당히 꼼꼼하게 법이든 논문이든 다 찾아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토론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10분은 저한테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10분 발표하기 위해서 거의 열흘을 그 주제 하나를 놓고 살펴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이제 다들 노인복지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익숙하게 이제 다가오시겠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시행됐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주 타겟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준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르신 당사자들의 복지와 부양 의무자들의 그 부양 부담을 낮춰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장기요양 인정, 그러니까 장기요양 신청이나 등급 판정에 관한 내용이 12조부터 있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러한 급여의 종류에 대한 것이 23조부터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저는 제주도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지정이라든지 재가 및 시설급여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도 장기요양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등급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저희가 뭐 자주 들어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2011년에 제정돼서 2012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치매 예방,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치매 퇴치가 가능할까요? 어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노인 인구의 약 10%가 치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법에 보면요, 3조에 보면 국가가 이 치매에 의무가 있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의무가 3조에 명시되어 있고, 치매 극복의 날로 제5조, 그래서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이러한 날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극복의 날 9월 21일.
이게 시험에 꼭 한 번쯤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딱 찍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또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보면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들은요 5년 단위 또는 3년 단위, 4년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끔 이러한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수립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뭐 좀 비겁한 문제이지만 사회복지 문제에 가끔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치매관리위원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위원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인 경우는 그 해당 영역이 하나의 중앙부처에 귀속될 때 그 중앙부처의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양한 영역에 서로 맞물릴 때 있죠. 내용이 보건복지부와도 연결되고 노동부와도 교육부와도 연결될 때, 그럴 때는 위원장을 누구로 두냐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치매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 연결되기보다는 보건복지 영역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제10조에는 치매 관련 연구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제정돼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은 2007년에 만들어졌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금액의 차이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을 볼까요? 이 법의 목적은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죠. 만들어진 건 73년이지만 시행된 것은 88년이었는데, 이 국민연금법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르신들의 삶을 담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오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 보완하는 역할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특징을 보면 국민연금과 달리 무기여, 우리가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무기여 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냐면 국가에서 조세를 통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소득과 자산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전체 어르신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르신 중에 70%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기초연금은 그 연역을 살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1991년에 노령수당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70세 이상 저소득에게 지급이 되어졌는데, 1998년엔 경로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이 이제는 경로연금이 돼서 연금제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자예로 또 바뀌죠. 근데 2007년에는 다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된 초기에는 만 70세 이상, 이후에 만 65세로 변경이 되죠. 그러다가 좀 전에 얘기한 2014년 5월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은 같은 해 2014년 7월에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떠냐? 단독 가구인 경우는 일반 수급자는 148만 원, 부부는 236만 8천 원이 되고,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38만 원, 부부는 60만 8천 원에 해당됩니다.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수급자는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 4,76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연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소득 수급자는 전체 어르신이 100명이면 하위 40명까지 그러니까 40%까지는 저소득 수급자라 그래서 월 최대 지금 30만 원까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의 최고액은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어때요? 3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저소득 수급자는 30만 원을 지금 월 3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부인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부인 경우는 80% 범위까지 받고 있죠. 그래서 한 분당 부부가 받으면 한 분당 30만 원이 아니라 38, 24, 24만 원씩 곱하기 두 분이 받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 법들이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을 다 아우르진 못했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어르신들과 관련된 또 다른 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봤던 법 중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만 따로 우리가 노인복지론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도려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